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라는 착각. 지은이는 그레고리 번스. 에모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 신경과학자, 정신과 의사. 2007년 미국 신경과학회 젊은 과학자상을, 2014년 미국 심리학회 탁월한 과학 공헌상을 수상했다. 뛰어난 업적을 가진 학자들로 선출된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이다.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 또는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신경과학자인 내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은 세 가지 다른 버전의 자신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버전은 현재의 당신으로 가장 익숙하게 나라고 받아들이는 존재이다. 현재의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당신은 그저 망상일 뿐이다.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므로 현재의 당신은 이미 과거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의 당신은 이미 과거의 당신이 됐다. 과거의 당신이 당신의 두 번째 버전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주로 어떻게 답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과거의 자아를 내세울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 조각들의 의미를 부여해 현재의 자아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서사 구조를 만든다. 이 서사 구조가 우리를 세 번째 자아로 이끈다. 바로 미래의 당신이다. 자아는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편집하고 맥락을 이어붙인 기억의 집합이다. 내가 나와 세상에 들려주는 나에 대한 편집된 이야기이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자아를 가진 채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는 하나의 존재로 매끄럽게 결합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단일한 존재로 인식한다. 이것 또한 망상이다. 사실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지어 세포 수준에서도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은 꽤 다른 존재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라고 답하겠다. 우리의 감각은 세계를 제한된 범위에서 느낀다. 그래서 매 순간 뇌는 감각의 근원에 대해 최선의 추측을 한다. 뇌는 보거나 듣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참고한다. 뇌는 저장 용량이 제한된 컴퓨터와 같아서 우리의 기억을 저해상도 비디오와 같은 형태로 압축해 저장한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떠올릴 때면 오류와 재해석이 빈번히 발생한다.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은 부정확한 과거의 기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를 연결하기 위한 독특한 인지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이며 우리는 이를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발전시켜 왔다.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압축된 형태로 간추린 현실의 엄선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의 이야기에는 관련 없는 정보는 버려지고 중요한 부분만 남는다. 소설가 스티븐 킹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좋은 이야기는 전혀 거짓이 없다. 좋은 이야기는 매우 적은 단어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우리 주변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온갖 복잡한 사건들을 뇌에 저장한다. 이야기를 통해 저장한 정보를 회상하고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며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가 한데 엮인 한 편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서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사람이라는 필요한 망상을 유지하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뇌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자각할 수가 없다. 뇌는 몸의 모든 곳에서 오는 감각을 해석한다. 뇌는 몸을 통제하기 위해 그 자체를 제외한 몸의 모든 부분에 대해 복제품, 즉 저해상도 시뮬레이션을 구성한다. 우리가 자아라고 지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공의 구성물이다. 다시 말해, 자아는 뇌의 시뮬레이션이다. 같은 사물과 현상을 보았는데도 당신이 지각한 것과 다른 사람이 지각한 것이 다른 적이 있는가? 두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어도 그들은 같은 몸에 살고 있지 않으며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각자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모여 미묘한 차이가 된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모습은 뇌가 당신의 모습과 목소리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물이다. 나라는 실체적 진실조차 뇌가 만들어낸 왜곡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자아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다. 내부적 근원과 외부적 근원이다. 내부적 근원은 우리의 기억에서 유래한다. 대체로 기억에는 서로 다른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사실, 경험, 근육의 기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부적 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사진, 영화, 오디오, 일기나 신문 같은 문자로 쓰인 매체를 포함하는 기록이 있다. 두 번째 외부적 근원은 타인의 기억을 들 수 있다. 기록과는 다르게 기억은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은 누구나 기억 속에 빈 곳이 있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내부적, 외부적 근원을 사용하여 이를 메우려 한다. 신경학자들은 이런 기억 메꾸기를 작화증, 즉 허구로 우리 기억의 빈틈을 채우는 행동이라고 부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짐에도 인간은 자신의 기억을 믿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결과 기억의 정확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한 기억들은 계속 왜곡되어 우리 뇌에 깊이 되새겨졌다. 우리 삶의 중요 사건들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억들조차 높은 정도의 작화증을 겪는다. 기억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없는 것이나 놓친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우리가 생애 초기에 듣는 이야기들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유년기는 인생 서사의 원천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며 말하고 듣고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 된다. 지식 자체의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사실임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는 이 책 전체에 걸친 궁극적인 질문이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사실이라고 진술하는데 정작 당신이 그것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아세요? 버트런드 러셀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던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다. 자전거 타기처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러셀은 이를 직접적인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얻은 지식이 있는데 2 더하기 2는 4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당신은 간접적으로 얻은 지식이 참임을 어떻게 아는가? 학교에서 배웠고 모든 이가 그렇다고 동의하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어떤가? 오늘을 살고 있는 누구도 조지 워싱턴이 살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지식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믿음은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것에 대해 취하게 되는 일종의 태도다. 사실의 정확성이 믿음에 종속된 것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다. 물론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처럼 증거 없이 존재할 수도 있다. 뇌는 모든 기억의 장면을 꿰매어 균일한 서사를 짜낸다. 영화 제작에 비유하자면 편집을 한다. 아주 옛날의 자아와 현재의 내가 똑같은 사람인지를 자문해보라. 만일 그들이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기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의 자신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매사추세츠 윌리엄 대학의 심리학자 수전 앵겔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현재의 우리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신의 일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기억이 실제 일어난 일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억은 여러 조각의 묶음이며 빈 구멍은 임의로 메워진다. 뇌는 아날로그 비디오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을 저장한다. 일종의 셀룰로이드 필름의 개별 프레임처럼 순간 촬영 사진을 찍어 기억하는 것이다. 촬영 사진이 기억 창고에서 소환될 때 뇌는 편집자로서 사진들의 빈 곳을 꿰매어 균일해 보이는 서사를 만들어낸다. 안타깝게도 뇌는 불완전한 편집자이다. 우리의 기억은 기껏해야 일어난 사건의 압축된 버전일 뿐이다. TV를 통해 타이거 우즈가 출전한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보는 것과 필드에서 이를 직접 보는 것,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버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이 일어난 순서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순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뀔 때가 있다. 타이거 우즈의 골프채 헤드 부분에 당신이 올라타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골프채가 공을 친 것이 아니라
공이 골프채를 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내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내 얼굴을 강타했어. 이처럼 관점에 따라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서술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관점은 사건의 해석과 인과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사건에 관한 해석이 명백히 유동적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무언가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답은 시간의 화살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다. 뇌에는 원본 형태의 모든 에피소드 메모리를 저장할 만큼의 공간이 없다. 뇌는 압축된 표현을 저장한다. 즉, 순간 촬영 사진, 스냅샷들을 저장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압축된 표현을 스키마라고 부른다. 스키마가 한번 형성되면 우리 뇌는 그 이후로 보고 듣게 되는 정보를 스키마와 일치하도록 편향시킨다. 스키마의 장점은 효율성에 있다. 스키마가 한번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건은 그 스키마의 편차에 따라 처리되고 저장된다. 누구나 자신의 첫 키스를 기억할 것이다. 이 경험은 다른 모든 키스를 참조하는 스키마가 된다. 당신은 두 번째 키스를 기억하는가? 아마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기억은 첫 번째 키스의 편차로 인코딩 되기 때문이다. 성인기에 이르면 당신의 뇌는 스키마로 가득 찬다. 스키마는 당신이 겪은 일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다. 스키마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압축된 표현들은 당신을 당신으로 만들거나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으로 만든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우리의 순간적인 인식과 판단은 부정확성으로 가득하다. 당신의 현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부적인 표상으로 변환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만약 당신이 인쇄된 텍스트로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광자들이 페이지에 부딪히고 당신의 망막 속으로 튀어 들어온 것이다.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다면 음파들이 당신의 고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반응, 즉 감각들은 뇌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환되어 저장되며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도로 처리된 표상이다.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생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지각이 본질적으로 통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보고 있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 대신 뇌는 역 문제를 풀어야 한다. 즉, 망막에 닿는 광자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뇌의 인식 과정이다. 당신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결과의 확률을 최신으로 갱신한다. 뇌는 계속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 뇌가 어떤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적확한 해답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신경 데이터를 보면 입력이 더 모호할수록 뇌는
더 많은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목격하거나 같은 자료를 읽고도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확률 추정에 따라 감각 자극을 해석한다. 현재의 자아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준비를 하기 위해 과거의 지식을 사용하여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따라서 사전 믿음과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사후 확률에 대한 아이디어는 1884년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와 의사 칼 랑게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제임스 랑게의 감정 이론에 따르면 심장이 떨리는 것과 같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감정에 대한 인식을 주도한다. 그들이 예로 든 곰 난제를 들어보자. 당신은 숲에서 걷다가 우연히 곰을 만난다. 앞뒤 따질 것도 없이 곰을 피해 달리기 시작한다. 이때 당신은 무서움을 느낀다. 그런데 당신이 무서워서 달린 것인가? 아니면 달리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것인가? 제임스와 랑게는 후자라고 말한다. 생리적 변화가 당신이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지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감정은 생리적 변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심리학자 리사 펠드만 바렛은 보편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방식에 대한 해석에 기반해서 감정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신경과학자 자크 팽크셉은 감정에 대해 바렛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50여 년 동안 동물들의 감정 표현을 연구했는데 어떤 동물이든 분노, 공포, 공황, 욕망, 관심, 놀이, 탐색이라는 7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찰스 다윈은 많은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는 감정이 수행하는 공통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감정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의 중심이며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건의 연속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이야기라면 감정은 동반되는 사운드 트랙이다. 많은 언어에서 감정의 강도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번에 화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 나 화났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화를 느껴 라고 말해보라. 분노가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은 인간의 뇌에 깊이 박혀 있다.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생명체는 그러지 못하는 생명체에 비해 엄청난 이점을 가진다. 팔을 양쪽으로 뻗어보라. 그리고 눈을 감고 번갈아가며 코를 만져보라. 이것은 미국 경찰이 음주 측정 검사를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당신의 뇌는 코를 만지기 위해 기존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근육을 조절해서 손가락이 코에 닿게 한다. 이때 손가락이 목표물에 가까워질수록 움직임을 늦추는 경향이 있고 약간의 떨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는 뇌가 경로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체 반응이다.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목표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측해야 한다. 예측된 경로에서 손가락이 벗어난다면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뇌는 이를 통해 경로를 재수정한다. 다소 장황한 설명이지만 이것이 자아감의 핵심이다. 어떤 생명체에게도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나란 존재가 세계에 무엇을 하는지와 세계가 나란 존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자아는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축소될 수 있다. 이 순간의 당신이 어제의 자아나 어린 시절의 자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답은 서사에 있다. 서사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한다. 당신의 서사는 당신의 삶,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간에 걸쳐 확장되는 자아로 현재의 당신과 어린 시절의 당신을 연결하며 미래의 자아로 확장된다. 이를 서사적 자아라고 부른다. 무엇을 볼지는 보는 사람이 결정한다. 감각이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자아에 대한 전체 인식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신의 서사에 의식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일찍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을 이드, 이고, 슈퍼이고라는 세 부분으로 나눴다. 칼 융은 모든 사람이 그림자, 즉 의식적인 면을 일시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프로이트와 융 모두 성격의 이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독립된 자아라고는 보지 않았다. 대신 물속에 잠긴 빙하와 같이 의식의 표면 아래에 존재하며 물 위로 드러난 자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구별되면서도 완전히 독립된 복수의 인격을 가진 환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다중인격에 대한 개념은 20세기로 넘어오며 점차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의료계에서는 지금도 다중인격 장애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 변신 이야기는 사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현대판인 브루스 배너는 감마선에 노출된 후 헐크가 된다. 피터 파커는 방사능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이 된다. 인기 있는 슈퍼 히어로들의 상당수가 어떤 종류의 마법적인 변신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가지는 힘을 잘 설명한다. 왜 우리는 변신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변신 이야기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 안에 다양한 인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각각에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흔하다. 우리는 나의 다른 인격들을 별명으로 표현하곤 한다. 당신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쁘며 동시에 끊임없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함으로써 남들보다 한 발 앞서려고 애쓴다. 뇌의 이런 특성은 다음의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해리, 압축, 예측. 인간은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결합하고 삶의 서사를 구성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던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동물들도 특정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효과를 일으키는 행동은 지속하고 불편한 효과를 일으키는 반응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다이크의 효과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B.F. 스키너가 제시한 운영 조건화 이론의 토대가 됐다. 이 법칙에 따르면 성공적인 행동은 성공적인 생물체와 마찬가지로 살아남고 실패한 행동은 살아남지 못한다.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동물이 손다이크의 효과 법칙을 따랐다.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인간은 여기에 사후적인 설명, 즉 서사를 덧붙인다. 글이 없던 시대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중요한 사건들을 공유하는 데 열정적이었다는 고고학 증거는 많다. 유명한 예 중 하나가 프랑스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벽화다. 라스코의 벽화는 적어도 1만 7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문자의 발명보다 1만 2천 년 앞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물들과 그것들을 사냥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담은 벽화를 보고 있자면 중대한 사건들을 전달한다는 압도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라스코 벽화의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이 이미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벽화의 그림은 동적이다. 동물들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습으로 포착되어 있다. 들개들의 무리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사냥꾼들은 창을 던지고 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실로 놀라운 솜씨다. 이 동적인 표현은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핵심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세상에 뭔가가 움직이면 그것은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9.11이나 그와 비슷한 중대한 사건들을 역순으로 회상해보라. 어렵지 않은가? 이는 우리의 기억에 구조적인 형태가 부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야기는 시간적 순서를 부과하여 현실 인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환상에 빠진다. 스타워즈에서 이 모든 서사가 꽤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영화의 창작자인 조지 루카스가 영화를 공부했던 USC에서는 오랫동안 캠벨의 신화 분석을 가르쳐왔다. 고전 신화에 정통한 루카스는 조셉 캠벨의 영향을 받았다고 자주 언급했으며 그는 의도적으로 스타워즈에 단일 신화의 현대적인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다. 스타워즈는 미국에서 영웅 여정의 전형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무수히 많은 모방작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일 신화의 보편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든 소설을 읽든 심지어 뉴스를 보든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는 상당한 정도로 이 형식을 따른다. 우리의 뇌가 이런 구조에 익숙하고 또 원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삶은 여정이다 라는 고전적인 개념으로 되돌아간다.
영웅의 여정은 현재의 우리 이야기와 맞닿아 있으며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뇌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뇌는 영웅의 서사 곡선에 따라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태초에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 외부적인 사건이 주인공의 삶을 뒤엎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면서 무언가를 원하는 욕망을 추구한다. 결국 영웅은 선택하고 그 결과 영원히 변신한다. 다양한 서사 구조들이 존재한다. 과연 몇 개나 될까? 2017년 버몬트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소설책 1327권의 서사 곡선 형태를 분석한 결과 오직 6가지의 서사 구조만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첫 번째,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되는 구조. 두 번째는 첫 번째의 반대 형식인 부자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구조다. 세 번째 형식은 주인공이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지만 곧 궁지에 몰리고 그런 다음 거기에서 벗어난다. 네 번째 구조는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따른다. 다섯 번째는 스타워즈의 주인공이 따랐던 영웅의 여정으로 신데렐라, 즉 상승, 하강, 상승 구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오이디푸스라고 이름 붙여진 하강, 상승, 그리고 하강의 구조가 있다. 이야기 대부분의 기본 구조가 이 6가지 패턴을 따르고 있다. 줄거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많은 정보를 간결한 형태로 압축한다는 것이다. 인간 외에도 고도의 사회적 체계를 갖춘 생명체들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자들은 이를 정신이론, 즉 Theory of Mind라고 부르는데 간단히 TOM이라고도 쓴다. TOM은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진화적 적응이다. 쉽게 말해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물들도록 진화했다. 큰 수의 법칙, 즉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에 따르면 그룹이 개인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가기보다는 군중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뇌에는 무리를 추종하는 습성이 생존 전략의 하나로 녹아들었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스타 펀드 매니저들도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로 회귀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뇌가 달라지기보다 비슷해지도록 진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면 협력에 유리하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은 사회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이 기술은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소위 사슴사냥 딜레마는 자기 이익과 공동 이익 사이의 긴장을
잘 설명한다. 사슴은 개인이 혼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슴은 사냥꾼들을 피하는 데에 뛰어나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 사냥해야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사슴 사냥에서 협력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동의할지라도 각 개인은 다른 사람이 협력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사슴 사냥을 한다. 팀워크를 포함한 어떤 활동도 사슴 사냥에 빗댈 수 있다. 각 개인은 보상을 얻기 위해 공동 이익에 기여해야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조정 능력이 약해지고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이익이 파괴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게임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때때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이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멘탈라이징이라고 한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일종인 최면술사들만의 멘탈리즘과는 다른 개념이다. 멘탈라이징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기술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정신이론, TOM이다. 멘탈라이징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 모델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만 접근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멘탈라이징을 하게 된다. 상대의 정신 상태 중 어느 것이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느냐는 나의 경험과 편견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진 서사에 의해 좌우된다. 현대사회는 협력을 선호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정치, 경제, 종교기관을 만들었다. 이들 기관의 규범은 공동체의 비극을 피하고 더 큰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게 입증된 방법이다. 루소가 깨달은 것처럼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점은 개성을 잃는 대가로 얻어진다. 멘탈라이징과 TOM은 강력한 인지기능이며 인간의 뇌 구조에 매우 밀접하게 엮여서 어떤 생각도 정말로 당신만의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협력이라는 선택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당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멘탈라이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 즉,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누군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든 당신은 머릿속에 여러 버전의 자신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의 버전과 당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버전이 그것이다. 우리는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당신은 누구인가? 정답은 없다. 단일한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서사적 허구일 뿐이다. 과거의 자아, 미래의 자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이라는 자아, 그리고 사회에서 발현되는 당신의 모든 개성이 있을 뿐이다. 4살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이라는 금고 안에 숨길 수 있다는 깨달음은 강력한 힘이 된다. 자신의 생각 중 무엇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지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깨달음은 그 자체로 권력이다. 나의 생각은 개인정보 보호의 마지막 장벽이다. 아직은 그 어떤 기술도 타인의 생각을 완전히 엿듣지 못하며 뇌의 어떤 알고리즘이 여기에 관여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뉘렌베르크 재판 당시 많은 독일인이 유대인 대량 학살이라는 나치 이념에 따랐던 이유에 대해 답하기 위해 집단적인 의식 탐구가 이루어졌다. 1950년대 스워스모 대학교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 자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실험을 설계했다. 실험 참가자들이 시력 검사를 위해 8명씩 강의실에 들어온다. 과제는 사소해 보인다. 남성들에게 4개의 선이 그려진 일련의 카드를 보여주고 가장 왼쪽에 있는 선이 기준이라고 알려준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3개의 선 중에서 기준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고르는 것뿐이다. 사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 오직 1명만이 피실험자이다. 8명 중 7명은 애쉬가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18장의 카드 중 12장에서 잘못된 답을 고르기로 미리 약속했다. 그렇게 하고는 1명의 진짜 피실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았다. 과연 피실험자는 다른 7명이 명백히 틀린 답을 하더라도 그룹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답을 할까? 실험 결과 그룹이 올바른 답을 선택한 경우 피실험자들의 95%도 정답을 선택했다. 하지만 7명 모두 틀린 답을 고른 경우 피실험자들 가운데 오직 4분의 1만이 올바른 답을 선택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룹의 선택과 같은 답을 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애쉬는 인간이 주변 그룹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 내렸다. 피실험자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었지만 충분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면 대부분은 혼자 반대편에 서는 두려움에 굴복했다. 인간에겐 무리지어 살도록 진화한 오랜 역사가 있다. 그룹에 속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집단의 응답은 평균적으로 정답에 가깝다. 당신은 집단의 흐름을 따르거나 그것에 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은 뇌의 각성 시스템을 통해 경고를 보낼 것이다. 실제로 실험에서 그룹 또는 전문가의 의견에 저항할 경우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됐다.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니다. 개인과 사회 사이에는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신성한 가치가 그들 정체성의 핵심을 정의한다고 말한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하라 라고 말하는 황금률을 예로 들어보자. 이 황금률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명제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 신성한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는 지독하게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성한 가치와 이것의 실천에 대해 정직하게 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지만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10계명이 금지하는 행동은 정확히 인간의 이기적인 충동을 가리키고 있다. 성스러운 가치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이 있다. 그것들은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서사들이다. 때론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여 우리가 조화롭게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결론은 진화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응된 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적은 수의 생각들만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임을 의미한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인간의 뇌를 연구했다. MRI 스캐너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넣어봤다. 하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000명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딱 한 명은 예외이다. 조지아주 시골 출신의 살인범이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법원은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는 완벽하게 정상적이고 평균적인 뇌를 가지고 있었다.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간은 다르기보다는 비슷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극도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어떤 것을 뇌에서 추출할 수 없다. 이는 악의 평범함처럼 뇌의 평범함을 가리킨다. 뇌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결정한다. 이제 우리는 불안한 결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어떤 생각도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라는 결론 말이다. 우리 자신의 기억조차도 의심스럽다. 그것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이며 그래서 우리는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매체로부터 보고 듣고 읽은 것을 활용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공유된 망상일 뿐일까? 어느 정도는 그렇다. 우리는 이들 망상을 받아들여 각자의 개인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조현병 환자는 때때로 현실 세계와 연결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증상이 최악일 때는 일반인에게는 완전히 낯선 개인적인 서사에 따라 행동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서사가 그 사회의 표준에서 너무 벗어나면 그들은 미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망상의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하기가 미칠 듯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신과 전공의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이를 깨닫게 된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현실과 약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기억하는 사건들의 시간 순서는 뒤죽박죽일 때가 많다. 나는 1990년대 의과대학에 다닐 때 평범한 목장집 아래쪽 거리에 살았는데 그곳은 한 종교단체의 기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집단 자살을 하기 전까지 그들의 이름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종교단체의 살아남은 멤버들은 여전히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집단 자살을 선택한 39명의 사람들은 정신병적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사이언톨로지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정신병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들의 믿음 체계는 천국의 문보다 훨씬 더 이상하다. 당신의 정신 건강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 인식을 공유할 용기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분명 서로를 미쳤다고 여길 것이다. 조현병 환자들은 어찌 보면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믿음이 다수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면 위험하다는 딱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혼자서 독자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때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위험에는 큰 보상이 뒤따르기도 한다. 생각의 획일화는 혁신 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길이다. 정보의 측면에서 보면 내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 과거의 당신이 이야기로 만들어졌듯이 이야기는 미래의 당신을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을 바꾼 책을 예로 들어보자면 나는 그 책들의 세부 사항을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설의 등장인물은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이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대해 코웃음치고 자신만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우상 파괴주의적인 성향에 끌렸다. 그들은 모두 내 정체성에 흡수되었거나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흡수되었다. 우리는 그 캐릭터에 동화되고 그 경험이 뇌를 변화시킨다.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다면 매체는 중요하지 않다. 영화나 텔레비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같은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독서는 뇌의 서사 궤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읽기의 몰입적인 특성이 뇌의 상상력 시스템을 자극한다. 좋은 소설은 당신을 다른 사람의 몸 안에 넣어서 그들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당신이 소비하는 이야기, 특히 당신이 읽는 이야기는 마음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이 허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쓰레기 이야기를 계속 먹는다면 자아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망상을 믿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다. 외계인 납치와 CIA 은폐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볼지 모른다. 실망은 세상의 상태가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기대로 발생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내 통제력 안에 있지는 않다. 후회는 만일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얻었을 세상의 다른 모습에 대한 고려이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행동을 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키스 마크만은 트럭에 거의 치일 뻔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사후 가정을 형성하는지 연구했다. 이 경우의 사후 가정은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더 나쁨으로 하향식 사후 가정이라고 한다. 마크만은 사람들이 이를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그 트럭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트럭에 치이지 않아서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전자는 하향식 반사라고 부르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발하며, 후자는 하향식 평가라고 부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온다. 진정한 당신은 어느 것인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버전인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버전인가?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버전인가? 답은 모두 다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이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에서 비롯된다면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미 내 서사의 중간에 있어서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 라며 이 일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자연스럽게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평범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겠는가? 우리는 고난에 대해 듣고 싶다. 그는 어떤 장애물을 마주했는가? 그는 무엇을 잃을 위험이 있었는가? 그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에 성공했는가? 아니면 패배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이다. 우리는 자신의 서사를 다룰 때 개인적인 사건의 연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려워한다. 대신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장 오래된 기억까지 이어지는 서사를 구성한다.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 즉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의 이론을 좋아한다. 프랑클은 의미를 강조한다. 프랑클에 따르면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행동한다. 둘째,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와 만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 셋째, 고통을 통한 길이 있다. 고통 속에서는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기에 프랑클은 자신을 미래로 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의 자신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상상해 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 것이다. 만약에 땡땡이라면 어쩌지?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복제인간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예를 들어 삶의 질에 관한 명제들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복제인간은 5년 후의 삶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길까? 최소한 5개 정도를 생각해보자. 각각은 관계, 재정적 목표, 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제
5년 후의 이야기를 위한 목표를 세웠다. 다음으로 명제들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라. 예를 들어 빚 없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 연습들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목록을 작성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에 관한 명제들과 그것들에 따르는 목표들이 앞으로 당신에게 발생하는 일들을 해석하는 또 다른 틀이 된다는 것이다. 목표는 다중인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상적인 다른 자아를 만드는 것이 인식을 재구성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좋은 소설은 독자가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이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렵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알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의 서사를 바꾸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당신은 당신만의 서사를 통해 그것들을 재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신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현재의 당신은 승객칸에 앉아있고 기차는 질주한다. 철길 건널목에서 차를 정차시켜 놓고 기다리는 사람의 눈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당신이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변하는 것이다. 물리적 수준에서 보더라도 몸의 분자 구성은 날마다 바뀐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같은 사람이라는 망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뇌가 만들어낸 서사를 통해서일 뿐이다. 당신이 말하는 서사가 곧 당신이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상한 이야기를 말하라. 지금까지 나라는 착각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철저하게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자아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대강 요약하면 우리의 자아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책의 말미에 저자는 흥미로운 엔딩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달라 하는 것이죠. 만약 진정 나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인간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준다고 한다면 사회나 국가, 민족의 집단적인 세뇌가 아닌 나 자신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내 삶으로 구현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마치 물과 같습니다. 독을 타면 독약이 되고 꿀을 타면 꿀물이 되고 채소를 넣고 끓이면 채소국이 되고 고기를 넣고 끓이면 육수가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채택할 것인가가 나라는 인간의 자아 정체성을 만듭니다. 가령 내가 어릴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희생자라는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평생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새로운 이야기로 해석하고 수용한다면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어 더 강해진 생존자가 됩니다. 생존자라는 단어도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강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자의 말대로 내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나는 나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자아 정체성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경험과 상황을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나와 남이 나를 인식하는 토대가 됩니다. 살아남은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하다고 반드시 살아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또한 운 좋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살아남았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좀 더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4줄로 요약하겠습니다. 1.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 정체성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2. 이러한 이야기는 늘 바뀌고 바뀔 수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 3. 그렇게 할 때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진다. 4. 만들어진 자아의 삶에서 내가 꿈꾸고 창조하는 자아의 삶으로 진화하자.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